다음날 폴카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함께 사는 친구들에게 제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흑마법 기술로 할 수 있는 다른 마술들을 보여줍니다.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미사키의 펜에 빙의하여 그들 앞에 있는 종이에 이상한 글씨를 쓰게 합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폴카는 빙의된 물건들을 파는 마법 상점을 열 계획입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것 같은 타쿠미는 그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비판하며 다른 돈벌이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빙의된 펜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폴카에게 점술 사업을 시작하라고 부추깁니다. 일주일 후 폴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사랑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10만 엔을 벌어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번 돈을 세면서 펜은 그들의 사기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폴카의 능력을 이용해 사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죽은 친척들과 교신하고 그 영혼을 조종하여 탐욕스러운 놈들을 골탕 먹이거나 돕게 할 것입니다. 타쿠미는 폴카가 평화주의자임을 펜에게 상기시키며 사기나 폭력을 지나치게 행하면 그들의 세계에서 그의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법사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폴카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수익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타쿠미는 마법사에게 진짜 폴카의 비밀스러운 부잣집 도련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진짜 폴카의 조카 가즈키와 시즈키가 오랜만에 삼촌을 만나러 나타납니다. 가짜 폴카는 얼어붙고 그 귀찮은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저 세상에서 쓰던 별명을 말하며 그들을 겁주려 하지만 불행히도 가즈키의 머리는 이미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가즈키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삼촌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합니다. 폴카는 버릇없는 아이를 달래주는 대신 다음날 다시 오라고만 합니다. 이에 격분한 카즈키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농민이라 부르며 함부로 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상류층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타쿠미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이름을 거의 실토하게 만듭니다. 다행히 그녀의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타쿠미의 속셈을 알 수 없었기에 그녀가 너무 많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카즈키는 문제를 끌고 가려 하지만 폴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무시한 뒤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애원하는 유령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뒤 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아이들과의 이상한 만남 후 폴카는 타쿠미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본 유령을 보호 본능과 관계가 섞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 유령을 완전히 믿어도 되는지 묻고 폴카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타쿠미는 폴카에게 시노야마 그룹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건네주며 다음날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시노야마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고 재촉합니다. 파일에서 네크로맨서는 진짜 폴카가 그룹의 현 가족인 로잔의 아들이며 로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거액의 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직 그 사람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폴카는 방문하는 동안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기 전에 타쿠미와 폴카는 미사키를 다음날 그의 경호원으로 선택합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레밍의 상사이기도 한 끔찍한 삼촌 타케루를 만납니다. 타케루는 그들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해 꾸중하고 그들의 삼촌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타케루는 다음날 폴카를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는 또한 폴카가 다음날 그들의 집에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늦은 밤 로잔 자신은 폴카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음날 폴카는 일찍 기지를 떠나 제때 시노야마 저택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그는 전날 만났던 두 아이 카즈키와 시즈키를 만나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때 폴카는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영혼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폴카의 조카이자 시노야마 경비회장인 타케루도 나타나 공식적으로 그를 집으로 맞이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타케루는 폴카에게 자기 성찰 여정에 대해 묻고 폴카는 이제 그만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옆에 있는 미사키라는 젊은 여성에 대해 묻고 미사키는 너무나도 우아하게
자신을 소개하여 폴카 안에 흑마법사조차 놀랍니다. 이상한 인사 후 타케루와 아이들은 폴카와 미사키를 저택의 식당으로 데려가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타케루는 미사키에게 가족 사업에 대해 묻지만 미사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물려받지 못했기에 이미 망했다고 말합니다. 타케루는 애도를 표하고 사과하며 폴카는 전날 타쿠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타쿠미는 폴카에게 그 강력한 일족의 이상한 가족관계와 그들의 보안 회사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이해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폴카에게 가족 보안 책임자인 타케루에 대해 경고하며 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케루의 아내 키리가 미사키를 위로하러 나타나자 폴카는 회상에서 벗어납니다. 타케루는 아내를 바로잡으며 미사키의 가족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미사키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폴카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카즈키가 폴카 뒤에 나타나 그의 뒤에 있는 이상한 봉제 인형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진정하려 애씁니다. 바로 그때 집에서 유일하게 백수인 바보 사요가 나타나 장난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알고 보니 사요는 상어에 집착하는 괴짜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데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녀가 상어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또 다른 아무렇지도 않은 친척이 나타나 폴카의 귀가를 환영합니다. 곧 폴카가 다른 사람들을 묻자 쌍둥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가족의 다른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는 동안 가장인 로잔이 나타나 아들에게 자신과 이야기하라고 재촉합니다. 폴카가 움직이기 전에 앞서 등장했던 아무렇지도 않은 친척이 그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지만 로잔이 그를 침묵시키고 그의 관심을 방황하는 아들에게 돌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친척이 자리를 비킨 후 폴카는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다가가 집을 떠난 것에 대해 조용히 사과합니다. 로자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침 식사 직후 쌍둥이들은 폴카를 다룬 로잔의 차분한 태도에 실망하며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바로 뒤에 유령이 불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로자는 자신의 개인 방에서 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잡담이 끝나자 그는 진지해지며 자신의 앞에 있는 사칭범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 폴카는 아버지를 속이려 했지만 로자는 그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진지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폴카의 목에는 이미 카타나가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던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세상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깊은 유대감에 감탄하며 로자는 폴카에게 진짜 폴카가 아직 살아있는지 물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흑마법사는 공기 중에 연기 냄새를 감지합니다. 그는 일어서서 로잔에게 자신이 쌍둥이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잔은 아들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폴카는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폴카가 간 직후 로자는 방 천장에 숨어있는 암살자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저택 주변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가즈키와 시즈키의 유모 스즈카가 죽은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아이들은 숲을 탐험했는데 시즈키가 숲속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스즈카는 그것을 주우려고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 그녀는 앞서 불을 뿜는 벌레와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 나간 친척을 발견하고 소리를 낸다.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뚱뚱한 놈은 범죄자와의 만남을 중단하고 수즈카를 쫓는다. 수즈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저택으로 달려가고 있다. 슬프게도 불을 뿜는 벌레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태워버린다. 뚱뚱한 놈은 그 사건을 단순한 폭발로 치부하고 수즈카조차도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폭발 직후 누군가 쌍둥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쌍둥이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 남자를 무턱대고 따라간다. 시가목에서 이와와 아라세는 구금 중인 사이코패스 팬텀 솔리테어 본명 소라무라 줄여서 소리와 상담하기 위해 신문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회의에서 이와는 범죄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다가 불타는 건물 속 해골 영상을 틀어놓는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불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며
범죄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불을 뿜는 벌레가 범죄 현장 벽에 남기는 메시지를 본 이와는 바보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다. 한편 카즈키와 시즈키는 전에 본 적 없는 곳으로 향하자 안내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다. 불행히도 그 남자는 아이들이 자신을 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본 모습을 드러내며 요리 준비를 시작한다. 아이들을 해치려는 순간 미사키가 나타나 그의 뺨을 후려친다. 그 후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러 왔다고 영혼에게 확신시켜준다. 몇 초 후 범인은 가면을 벗고 미사키를 리사의 살인자 중 한 명으로 알아본다. 미사키는 아이들이 방에서 나가도록 한후 망가진 얼굴의 남자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 쓸데없이 모욕한 후 범인은 불과 전기를 사용하여 미사키를 공격한다. 미사키는 최대한 피하며 필요할 때만 반격합니다. 몇 분 후 미사키는 자신의 애용무기인 철근을 들고 범죄자와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지하실 전체로 번지고 아이들은 그 아래에 갇힙니다.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모든 것이 끝나면 스즈카에게 사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순간 폴카가 나타나 아이들을 끔찍한 운명에서 구해냅니다. 폴카는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준 후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타카루에게 범인 처리를 맡깁니다. 타카루는 자신의 살인 청부업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수메일 떨어진 곳에서 앞서 나왔던 뚱뚱한 놈이 타카루의 특수부대에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실에서 나온 후 불을 뿜는 벌레는 새로운 얼굴을 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폴카가 나타나 그 남자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직후 미사키가 그를 다시 두들겨 튑니다. 거의 2번이나 중요 부위를 발로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여전히 일을 벌이려고 일어섭니다. 폴카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속죄할 기회를 주지만 미친 범죄자는 발톱에서 계속 불을 뿜습니다. 폴카는 시노야마에게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놈은 그것을 약점으로 착각합니다. 다행히도 레밍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그를 기절시키고 체포합니다. 체포 후 앞서 나왔던 뚱뚱한 친척은 다카루와 그의 살인자들의 분노에 직면하여 시노야마 가문에 대항했던 것에 대한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팬텀 솔리테어는 이와의 허풍을 지적하며 불을 뿜는 것은 마술 소품을 이용한 허튼 짓에 불과하다고 알려줍니다. 이와는 그동안 다음 수를 생각하며 조용히 있었다. 가짜 불 뿜는 범죄자가 구치소로 이송되는 동안 진짜 불 뿜는 벌레가 나타나 그의 속을 태워버린다. 다행히 진짜 불 뿜는 벌레가 앞서 다리를 건너가는 바람에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았다. 화재 직후 미사키와 가짜 폴카는 그의 방에서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를 계속한다.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폴카는 로잔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 그의 탐색 능력에 감탄한 로잔은 방을 비운다. 그 후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폴카는 자신의 신원과 출신에 대해 진실을 말한다. 동시에 타카루는 어두운 곳에서 쌍둥이를 구해준 레밍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레밍스는 폴카가 자신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의 설명을 듣던 로자는 폴카가 온 이후로 이상하게 느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검을 뽑아 미사키의 목에 겨누고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미사키가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하자 로자는 소녀의 자신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횡설수설하던 중 폴카의 목에서 상어보그 인형들이 튀어나와 마치 진짜 폴카가 있었다면 그랬을 것처럼 미사키를 보호합니다. 이 광경에 로자는 인형에게 그가 진짜 폴카냐고 묻습니다. 몇 번의 고개 끄덕임을 받은 노인은 그저 웃으며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정한 로자는 가짜 폴카에게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몇몇 로봇들을 제시합니다. 로봇들을 살펴본 진짜 폴카는 그중 하나를 차지하려 하고 이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결국 로자는 아들의 영혼을 안정하옥에 함께 두기로 합니다. 미사키의 경우 그는 이전에 쌍둥이를 화재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그녀를 봐줍니다. 폴카는 아버지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떠납니다. 회의 약 30분 후 로자는 회의 결과를 곱씹습니다. 그는 미사키가 리사의 작전 요원임을 깨닫고 그녀를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만약 폴카를 노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걸 알아내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저택을 떠나기 직전 폴카는 타쿠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타쿠미는
그가 로잔에게 진실을 말한 것을 나무라지만 폴카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화 후 미사키는 인형을 든 채 그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흑마법사의 놀라움과는 달리 인형은 미사키가 자신에게 가슴 2개의 오렌지를 보여주는 시간을 준다면 미사키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쌍둥이들이 나타나 미사키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이 미사키에게 그렇게 차갑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 아이들은 무서워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사키는 아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더 강해지라고 격려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폴카에게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폴카 역시 사과하며 계속 살아가면 수호령이 기뻐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폴카와 미사키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시간 후 이와와 아라세는 경찰차 화재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소리 앞에서 진짜 불을 뿜는 벌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었던 것을 다 들은 소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해골 영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와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는 정보와의 교환을 시도하지만 소리는 짜증이 나서 불을 끄고 시설에서 도망칩니다. 이와와 아라세가 깨닫기도 전에 소리는 이미 멀리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이와와 그의 파트너는 나머지 특별수사대와 회의를 열어 유령 솔리테어의 탈출에 대해 논의합니다. 상황을 설명한 후 한 사람이 이와에게 그가 어떻게 눈앞에서 도망칠 수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는 당황하여 이 난폭한 아이가 과거에 저지른 비행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살인사건과 연결할 수 없었지만 유령 솔리테어인 소리는 항상 국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의 최고 인기 범죄는 총리와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대낮에 납치해서 그 상황을 만화로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극적인 쇼로 돈을 벌었지만 일본의 보안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두를 곤란하게 했던 범죄자는 갑자기 자수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의 쇼로 진짜 마술사와 마법사들을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는 그 녀석의 유치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망나니가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본 후 그들은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영원히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풀려났습니다. 다음은 폴카가 2,000엔으로 라디오를 사서 모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집으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채널을 돌리던 중 그들은 방화범이 불에 타 죽었다는 속보를 듣게 된다. 타쿠미가 온라인에서 유효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기자가 방송을 맡아 일본 전역에 유령 솔리테어 소리 모라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같은 시각 이와와 아라세는 TV 방송을 보고 소리가 어떻게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지 충격을 받는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타쿠미는 친구들에게 유령 솔리테어의 진짜 정체를 설명한다. 그는 그 어린아이 같은 어른을 언론을 통해 어떻게든 유명해진 도시 전설이라고 부른다. 그 무렵 뉴스 기자는 자신이 진짜 유령 솔리테어임을 밝히고 일주일 후 자신의 묘기를 기대하라고 일본에 경고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방송을 종료하고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와와 아라세는 소리가 어떻게 모든 TV 방송국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이와는 이론을 제시하며 식료품점 주인이 그를 도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 식료품점 주인은 거의 모든 논리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범죄 정보 브로커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리사와 똑같은 소리가 멀리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소리는 마침내 지붕 위에서 진짜 불을 뿜는 벌레를 만납니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진짜 벌레는 전화로 미쳐버린 솔리테어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소리는 몇 피트 떨어져 있는데 벌레가 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 불을 뿜는 괴짜는 그저 조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소리는 몇 가지 행동으로 그가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그것이 삶의 가치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 장면에서 폴카와 그의 친구들은 소리와 그가 일본의 모든 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타쿠미는 그에게 과거의 세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폴카는 그들은 피루이조 파괴에 독이 있는 용이 있었고 나중에 시구루와 자신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폴카에게 그의 세계의 생물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라고 재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의 과거 세계와 그들의 세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옥상으로 돌아가서 소리는 불을 뿜는 벌레의 모든 공격을 계속 피하며 자신이 낭비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을 범죄자에게 알려줍니다. 불을 뿜는 벌레가 더 이상 듣기 싫다고 판단하자 소리는 그의 인생 철학을 듣게 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령 솔리테어는 멍청이였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환영 마술의 비밀을 밝힌다. 그는 벌레의 우산 위에 나타나 벌레가 마법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한다. 그러자 벌레는 자신은 동화에 관심 없다고 말한다. 소리는 신주쿠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벌레에게 그것을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불을 뿜는 벌레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에게 오컬트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폴카와 그의 친구들은 용과 용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문을 열어보니 소야시뇨마 시럽 상태의 상어 아가씨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서 있다. 놀란 그들은 실직한 여자에게 그들의 안전가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냥 버릇없는 부잣집 아가씨처럼 방으로 들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상어 모양 침낭을 바닥에 놓았다. 자신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시간이 되자 사요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그녀는 자신을 사요라고 소개하고 그녀의 조수이자 훈련 중인 집사인 레이를 소개한다. 이에 타쿠미는 자신과 다른 두 사람을 그 엉뚱한 아이에게 소개한다. 그 후 폴카는 사요에게 그들과 함께 지내는 이유를 말해 달라고 하자 사요는 화재로 인해 자신의 상어 소품과 장난감이 불에 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사키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기는커녕 그녀를 놀리다가 레이가 로잔 본인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선다. 영상에서 로잔은 저택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폴카에게 사요와 레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메시지를 끝내기 전에 그는 폴카에게 자신이 이제 그 건물을 주시하고 있지만 모두 그의 보호를 위한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린다. 폴카는 악마 마법을 사용하여 그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는 것을 감지한다. 이를 알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사요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다음날 아침 폴카는 사요가 침울해하며 더 자고 싶어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와 무료한 대화를 나눈 후 폴카는 이 부잣집 아이가 얼마나 게으르고 어리석은지 알게 된다. 결국 그녀는 다시 잠이 들고 그녀의 소위 집사는 그녀를 대신하여 사과해야 한다. 게으른 녀석을 참을 수 없는 타쿠미는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 중 하나를 청소하여 두 사람을 위한 침실로 만들기로 결정한다. 사요는 다시 일어나 조금 더 투덜거린 후 다시 잠이 든다. 반면 레이는 모두에게 특별 대우가 필요 없다고 말하려 한다. 그러고는 모두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폴카는 그에게 사요의 조수로 선택된 이유를 묻고 레이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답한다. 이어서 폴카는 저택의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레이는 저택에 경찰이 들끓고 있으니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접근하지 말라고 알린다. 다음 장면에서 이와와 아라세는 전날 화재를 조사하기 위해 저택을 방문한다. 필요한 소개 후 그들은 마침내 타케루와 만나게 되는데 타케루는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그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다. 우선 그는 불을 뿜는 벌레와 팬텀 솔리테어가 신노야마 가족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지적하고 경찰에게 아직 잡지 못한 이유를 묻는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이와와 아라세는 다케루가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의아해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회의 후 두 사람은 스스로 자리를 뜨며 회의 중 다케루를 경호했던 킬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수법을 알아낸 후 두 남자는 일이 잘 풀리면 신노야마 가족과 맞설 계획을 세운다. 머리가 굳은 아라세는 파트너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와는 그에게 폴카와 최근 마을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그의 연루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이와는 폴카가 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다고 믿고 폴카를 폭로하기 위해 사건을 완전히 밝히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 두 사람이 건물을 나서자 다케루는 성가신 이와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한다. 그의 킬러들은 그를 제거할 것을 제안하지만
다케루는 그들에게 기다려서 그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말한다. 그는 이와가 결국 폴카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잔이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까봐 걱정해야 하니 이와 상황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무렵 폴카와 다른 이들이 사유와 그녀의 집사를 위한 새로운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새로운 방문객들을 위해 다른 방을 준비하고 밤이 늦으면 잠자리에 들도록 배웅했습니다. 몇 시간 후 자정 무렵 레이는 잠에서 깨어 폴카와 타쿠미의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일어나 조용히 폴카의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로잔을 속여 그의 총애를 받는 사기꾼이라고 저주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기에 레이는 이 가짜 폴카가 속셈을 가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틀렸지만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로잔과의 마지막 만남을 잠시 떠올린 후 레이는 신노야마 가문에 기생하는 해충을 제거할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일이 그의 뜻대로 된다면 그는 진짜 폴카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로잔의 둘째 아들처럼 무능한 자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죠. 설명하자면 레이의 탄생 비화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레이는 암살자로서 첫 임무에 실패한 후 4개의 사지를 잃었고 그의 암살자 집단이 임무에 사용하는 독버섯을 재배하는 도구로 쓰일 운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쓰레기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전에 로잔이 나타나 배트맨처럼 그 장애를 가진 소년을 샀습니다. 로잔이 관대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최신 의수 실험을 위한 실험용 쥐로 그 소년을 이용하려고 샀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로잔은 그 소년을 돌보며 그가 경호원이 될 만큼 강해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오른 그는 그걸 망칠 어떤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리사는 그녀의 두 여자 놀잇감에게 시노야마 가문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셋은 함께 폴카 암살 사건에 연루된 잠재적 용의자들을 떠올려 보지만 곧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그들의 추론에 따르면 용의자가 폴카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용병 조직의 암살자를 고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후 그들은 레이가 속한 암살자 가문과 신노야마 가문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며 기록한다. 그때 폴카의 문 앞에 서 있던 레이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는 폴카가 고향의 용말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가 경비병과 결혼했다는 둥 말하는 것을 듣는다. 시끄러운 소리에 레이는 화가 나서 짜증을 낸다. 하지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그는 멈춘다. 잠시 후 이미 문 뒤에 레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폴카는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일부러 말을 건넨다. 레이는 메모를 보고 감시를 일시 중단합니다. 다음날 아침 이와는 미사키와 폴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엽니다. 이번에는 폴카와 그가 최근에 했던 이상한 행동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라세는 사건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는 폴카의 새로운 점술 가게 위치를 밝힙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 소리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팬들에게 발견됩니다. 사진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도망치게 됩니다. 한편 폴카와 미사키는 점술 가게를 열 준비를 하지만 가게를 열려는 순간 이와와 아라세가 나타나 소위 폴카라는 점쟁이에게 점을 보려 합니다. 그들의 등장은 방 안의 모든 사람, 특히 타쿠미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와는 그것을 눈치챕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다들 진정하고 편하게 쉬라고 재촉합니다. 법적으로 비번 시간에는 아무도 체포할 수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와는 아라세에게도 사주를 봐줄지 묻습니다. 아라세는 거절하고 모두 다음 방으로 가서 이와의 사주를 봅니다. 자리에 앉자 이와는 아이를 칭얼거리며 놀리고 앞날을 제대로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다 듣고 난 후 폴카는 마법을 발동하여 눈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만화를 앞에 구슬에 주입하고 이와에게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알립니다. 그저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 길을 추적하고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레이는 폴카가 모두를 속이려고 하는 술책을 보고 그 아이가 과거에 꽤나 힘든 일들을 겪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돈을 받으러 온 두 바보들을 보고 그들이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나중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그들의 얼굴을 기억해둡니다. 계속해서 폴카는 마법을 이용해 이와의 지역 안전부 요원이라는 비밀 직업을 알아냅니다. 이와는 폴카가 사전 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그것이 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 아이가 얼굴을 가린 후드 아래에 이어폰을 꼭 꽂고 다쿠미와 직접 소통하며 정보를 얻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동시에 다쿠미는 이와노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는 이와가 지역 안전부에서 일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어서 폴카는 이와의 중매 사업을 폭로하고 과거에 품었던 특정한 감정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진지해집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려는 듯 이와는 폴카를 놀리며 그런 감정적 상처를 어떻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법이 깃든 펜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종이에 몇 가지를 휘갈겨 쓰자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와는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레이는 전날 밤 방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고 폴카가 그때 마술 연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의아해합니다. 바로 그때 이와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호를 펜이 쓰는 것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예전 친구가 그 기호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기호를 태우기 전에 그 기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도시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와에게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웃기게 생긴 펜이 어떻게 그 상징을 알았을까? 이때 이미 이와는 폴카에게 위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폴카는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다. 결국 이와는 그를 보내주고 돈을 지불한 뒤 파트너와 함께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폴카는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별명 시체의 신이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와는 그 말을 기억하고 방을 나섰고 레이는 그 페니 종이에 무엇을 썼기에 이와가 그렇게 놀랐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것은 폴카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자신은 곧 알아낼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대원들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했고 소야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위해 상어 관련 물건을 사오는 조건으로 그를 내보냈다. 레이는 알아듣고 떠난다. 다음 장면에서 아라세와 이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전에 매운 해산물 카레라이스를 먹으려고 식당에 들른다. 처음에는 테이블에 침묵이 흐르지만 이와는 지쳐서 파트너에게 말을 걸라고 한다. 그러자 아라세는 그에게 점쟁이 방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대해 이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일터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아라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와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일터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간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레이가 폴카와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조용히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2명의 야쿠자 조폭들이 그들의 범죄 조직에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금괴에 접근하려 합니다. 그때 불을 뿜는 벌레가 창고를 태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이 조각을 꺼내자마자 불을 뿜는 벌레가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완전히 태워 버립니다. 바로 그 후 그는 벽에 평소 메시지를 남기고 그 장소를 유령의 고독한 자 소레이에게 맡깁니다. 소레이는 이상한 조각을 회수하고 이와를 전에 미치게 만들었던 상징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는 다음 공개 행위의 주제를 얻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몇 시간 후 타쿠미와 다른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이와가 전에 왜 발작을 일으켰는지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폴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이와는 이미 리사의 배 가서 그녀에게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부패 경찰을 폭로하다 5년 전 실종된 공통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와는 그 친구의 실종 배우에 리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사가 폴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자체로 수상쩍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이와의 계략을 간파한 리사는 어리석은 척하며 이와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와는 리사와 공통의 친구인 호소로기의 관계를 설명하려 애쓰며 더욱 화를 냅니다. 한편 폴카는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고백하며 친구들에게 펜에 가둔 영혼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와가 그 이름을 부르자 리사는 향수에 젖어 이와에게 왜 기쁘면서도 화가 난 것처럼 보이냐고 묻습니다. 이와는 너무 오랫동안 광대 노릇을 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폴카가 도시의 어두운 사람들과 친구인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으며
호소로기가 자신을 어린이지역 안전부서에 합류하도록 영입했다고 느낍니다. 그는 폴카가 안쓰럽고 호소로기가 무고한 사람들을 자신의 어두운 삶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 말을 들은 리사는 자신은 폴카에게 건물만 임대해 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그와 연결될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완은 리사에게 거래에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에게 호소로기가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은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가 죽었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경찰 내 부패 경찰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후 술집을 나서며 호소로기를 숨게 만듭니다. 레이는 그 대화를 듣고 호소로기와 리사의 관계를 조사할 새로운 단서를 얻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타쿠미는 호소로기가 과거 경찰 부패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합니다. 펜에 갇힌 영혼이 바로 호소로기였고 그는 이와와 아라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그린 그림을 알려달라는 요청의 펜은 100만 엔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영혼이 돈을 쓸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펜은 폴카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 즉 그 사건이 자신의 후회와 관련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폴카는 그의 소원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리는 야쿠자 안전가옥에서 이전에 회수한 상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도소에 있는 그로서를 방문합니다. 처음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정보 교환에 대해 떠들다가 소리가 상징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묻자 진지해집니다. 식료품점 주인은 종이 조각을 받아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식료품점 주인의 짧은 기원 이야기. 후 소리는 국가를 망하게 하거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다룰 때 식료품점 주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적어둡니다. 현재로서는 식료품점 주인이 거래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며 그는 곧 그 영역까지 손을 뻗을 것입니다. 소리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준 후 식료품점 주인을 웃기려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하지만 그의 농담은 재미없어서 식료품점 주인은 시간을 낭비했다며 웨이퍼 3개만 지불합니다. 뻔뻔한 소리는 돈을 받아 웨이퍼를 먹으면서 식료품점 주인에게 최소한 정보 샘플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식료품점 주인은 잠시 말하다가 마침내 상징의 획 중 하나가 카림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소리는 식료품점 주인에게 그런 정보를 얻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오면서 도시 전체가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기다리며 불안해합니다. 소야는 정회에 일어나 횡설수설하다가 밖에 떠있는 비행선을 발견합니다. 몇 초 후 폴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는 비행선을 봅니다. 폴카는 비행선에 있는 상징이 자신이 전에 본 적이 있는 상징임을 즉시 알아챕니다. 미사키는 그의 긴장된 표정을 알아채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폴카는 그 상징이 자신의 옛 세계에서 멸망한 제국의 문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폴카는 제국의 문장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잠시 떠올립니다. 회상 후 브로는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소리가 어떻게 그런 상징을 손에 넣었는지 계속 의아해합니다. 이 스턴트 공개 후 몇 분 만에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대중에게 공개될 의도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상의 정보와 음모론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한 것은 그러한 정보가 대중에게 유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의 인물들이 신속하게 범인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리와 다른 범죄자들이 이 상징을 알게 된 지금 아라세와 이와는 다음 행동을 논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소리가 5년 전 호소로기의 실종을 일으킨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 상징이 나타난 것은 소리와 다른 범죄자들이